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110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안녕하다 그러는데 안녕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아주 그냥 핏대가 좀 나는데 지난주에는 뭐 그 맹자 순자 뭐 옛날 분들도 인용해 갖고 무도한 지도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도 뭐 바꾸거나 혹은 뭐 이 맹자 순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여도 괜찮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대명천지에 뭐 누구를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민심을 잃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성이 과감히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니까는요. 네. 뭐 그런 거가 또 지금이 아니라 왕조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뭐 좀 맨날 짜증나는 뭐 대통령 이야기만 네. 하고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 집단 뭐라 그러나요? 그 트라우마 뭐라 그러죠? 그 집단 적인 어떤 뭐 정신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그렇죠. 서로 막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고요. 뭐 짜증이 분노 나고 지수도 좀 그런 것 높고 같아요. 뭐 예. 근데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대부분 지쳐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좀 다른 주제들 하고 좀 쉬어가면서 한 주 한 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실은 그 역사를 뭐 다루면서 이렇게 보면 그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그 오해와 진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얼마나 규명되기 어려운지를 한번 이번 주에 좀 살펴보고 싶어서 좀 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김 기자 한번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해인사하고 그 고려대장경판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으로 네.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전쟁 때 폭격당할 뻔했다. 그러다가 네. 겨우 모면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국장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최근에 뭐 그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에서 한번 아주 잠깐 소개한 거는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요? 무한도전에 나왔네요. 제가 설민석- 무한도전 광팬인데 그걸 못 봤네요. 어쨌든 그 현명한 군인 덕분에 네. 폭격을 모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해인사가 뭐 불바다가 됐다고 하면 그 팔만대장경 그 고려 대장경판이 한 줌의 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마운 판단을 한 군인은 누구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뭐 200년, 300년 지날 때 위인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럴 때 네. 그 후손들이 이제 배우면서 고마운 분이 누구였냐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전쟁 끝난 게 뭐 한 60년 좀 지났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럼에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진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그 이번 주제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주제에 보면은 이제 빨간 마우라 이제 공군인데요. 공군을 상징하는 빨간 마우라의 진실도 좀 그래서 빨간 마우라가 그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한 사건 그 전말이 과연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킨 이제 군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공을 찾기가 뭐 어려웠던가 보죠. 어려웠다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담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미담의 주인공인데 사실 그 고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내가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그 증언이 뭐 이 일대기로 자서전으로 표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증언이 이제 사실처럼 퍼지고 뭐 그런 스토리였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국가기관이 발주해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오류가 그대로 답습이 되니까 문제였던 거죠. 네, 어떤 책인데요? 문화재청이 2008년에 그 무슨 책을 냈냐면 대중서예요. 그러니까 순환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죠. 되게 좋은 책이죠. 네.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책인데 보면은 그 초판인데 거기 보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킨 인물 장지량 장군이라고 하면서 그 장지량 장군의 멘트를 제목으로 소개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장지량 인민군 몇 명 잡자고 해인사를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 이듬해 개정판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완전히 바뀝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김영한 대령 명령 불복종으로 고려 대장경판을 지키다 이런 식의 그 제목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주인공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네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좀 일부러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사건의 배경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가 한국전쟁 네. 당시에 한줌의 죄로 바뀔 뻔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네. 한국 전쟁 당시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언제쯤인가요? 1951년 여름이니까 사실 그 한국 전쟁이 뭐 이 교착전이었잖아요. 처음에 초반
반짝 뜨겁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지금의 비무장지대 이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투는 그런 교착전이었는데 이게 사실 그 밀고 내려왔다가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인민군, 북한군이 지리산으로 숨어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해인사도 풍전등화의 이제 위기에 빠진 거죠. 그 해인사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지리산에 가까우니까 낮에는 뭐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뭐 이런 정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민군이 혹시 해인사에도 이제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900명 정도가 인민군이 모여들었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연합군 측에서는 이 인민군 패잔병을 소탕하려고 공군 폭격기를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인사 일대 그쪽에 이제 여러 차례 전투기, 폭격기가 이제 폭격 작전을 벌이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해인사랑 팔만 대장경이 무사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사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참 군인 덕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보듯이 문화유청 네. 책에 보면 초판과 개정판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는 뭐 그런 네.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초판에 나온 장지량 장군이 왜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초판 내용을 소개를 잠깐 해보면 그 장지량 장군이 장지량이 당시에 그 중령이었다는데요. 그 1951년 1 전투 비행단 작전 참모를 맡고 있었던 거죠. 참모죠, 그러니까. 네. 맡고 있었는데 그 장지량 중령이 당시 미국 그 비행 고문단으로부터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지량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5, 600명 되는 인민군 1개 대대가 해인사를 점령하고 있는 걸 봐서 이거는 식량 탈취가 목적이다. 뭐 무슨 싸우고 그러려 그런 게 아니다. 도망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2, 3일 후에는 해인사를 떠날 거다. 그 떠난 다음에 그 나중에 폭격을 해도 적을 소탕하고 그럼 해인사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초판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이 장지량 장군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프랑스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군에게 무조건 항복한 프랑스 장군을 떠올리면서 이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어떤 문화재인데 인민군 몇 명을 잡겠다고 해인사를 폭격하는 게 하겠는가라고 이제 그 장지량 본인이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고민을 한 끝에 상부의 폭격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감 납니다. 그래서 장지량이 명령 거부의 결심을 이제 그 미군 고문단 작전 장교한테 설명을 하니까 네. 미군 장교는 왜 작전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라고 나오냐면 상호간에 이제 언쟁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고 출격이 지연되니까 상부에서는 계속 전투기를 출격시키라고 독촉 명령이 막 하달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장지량 본인은 시간을 계속 끌었고 결국 날이 어두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출격이 중단됐다. 그래서 고려대장경은 지켜줄 수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거든요. 네, 그 해고 장면이 되게 실감나서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아주 실감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거부한 것 때문에 이 장지량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노발대발한 미군 측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저 친구 때문에 이게 이 폭격을 못했다.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경로해 갖고 저 장지량이를 잡아 죽여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김정열 공구참모총장이 장지량의 해명을 듣고 내가 해인사를 구하려고 그랬다라는 해명을 듣고 대통령한테 사정을 설명을 해서 이제 극형을 면했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회고를 합니다. 뭔가 그 상황에 장지량 장군의 이런 행동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뭐 이인전송의 영웅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초판 보면은 이 장지량의 굳은 소신이 없었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거죠. 장지량도 전쟁 후에 고려대장경판을 보고는 이게 자기가 한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새삼 느꼈다. 만약 그가 상부의 명령대로 해인사를 폭격했다면 이 소중한 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초판에 따르면 이 해인사나 고려대장경을 지킨 거는 이 장지량 장군인 거네요. 내용만 보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왜 개정판에서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개정판에 내온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은요. 초판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낙오한 북한군 900여 명이 해인사로 몰려들었다. 그때 1951년 9월 18일 오전 8시 30분 제1 전투비행장 참모장이자 그 비행 전투
전대장 그러니까 이게 편대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김영한 대령 그 장지량보다 한 단계 위죠. 네. 그 김영한 대령은 경찰 전투부제의 긴급 항공 지원 요청을 받고 상공에서 정찰기를 만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어쨌든 주인공이 장지랑 장군에서 김영한으로 바뀌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 참모인 거죠. 장지량 중령은 작전 참모고 예. 이 김영한 대령은 이 어떻게 보면 지휘관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지휘관 밑에 참모가 보통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편대장인 김영한 대령으로 바뀐 거죠. 이제 주인공이. 그리고 작전 명령의 주체도 미국이 아니라 미 비행 고문단이 아니라 우리 측, 그러니까 한국 측 경찰 전투부대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개정판을 보면 정찰기가 연막탄을 터뜨려서 제시한 공격 목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제 해인사 그 앞마당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폭격 명령을 받았잖아요. 김영한 이제 대령이. 그래서 사실 이제 폭탄만 투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김영한 대령이 사실 편대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폭격기 4대를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폭격기에는 기관총뿐만 아니라 이제 폭탄하고 로켓탄도 장착을 하고 있었고 특히 그 김영한 대령의 폭격기에는 네팜탄이라 그래갖고 이 반경 30m를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아주 그 강력한 소위탄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인사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발사해서 아주 북한군을 쓸어버린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김영한 대령은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그렇다면 이 8만 대장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 걸까요? 예, 개정판에 이제 소개된 김영한 편대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폭탄을 투하했으면 해인사나 고려대장경, 장경판전, 그다음에 대장경판 이게 무사했을까요? 김영한은 자신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로켓과 폭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라고 이제 나와요. 네. 어쨌든 이 폭격하라는 명령을 불복종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찰기에서 우리 정찰기죠. 네. 편대장은 뭐 하는 거냐? 빨리 폭탄을 투하라는 명을 계속 내렸는데 안 했거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4대라 그랬잖아요. 같이 있었던 기장들도 이제 폭격용만 기다리는 거죠. 편대장이 빨리 폭격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를. 근데 이제 김영한 편대장이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단호하게 명을 내렸는데 개정판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김영한 편대는 사찰의 상공을 몇 차례 선회한 다음에 해인사 뒷산 너머로 폭탄과 로켓탄을 투하하고 귀대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김영한 당시 편대장이 명령을 불복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로 뭔가 추궁받거나 뭐 그런 일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인사에 폭격한 게 아니라 뒷산으로 폭격을 해버렸으니까 귀대하자마자 심한 추궁을 받았고 막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김대령 자네는 국가보다 사찰이 더 중요한 거냐라고 이제 하니까 사찰이 국가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비보다는 사찰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찰을 파괴하는 데는 하루면 족하지만 해인사 같은 고찰을 세우는 데는 천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뭔가 파괴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이 해인사나 8만 대장경은 사실 영원히 다시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훌륭하고 감동적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판 보면은 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참으로 긴급한 순간에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령 불복종이었지만 해인사는 잿더미가 될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2002년에 해인사 그쪽에 그 입구에 고려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한의 공적을 가리는 김영한 장군 8만 대장경 수호 공적비가 건립됐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혀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인공이 뭐 이렇게 초판과 개정판 사이에서 갑자기 바뀌게 된 걸까요? 뭐 해프닝 치고는 되게 큰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유청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8년에 펴낸 그 책, 그 책이 바로 무엇을 참고를 했냐면 장지량의 회고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마우라 하늘에 등불을 켜고라는 2006년에 이제 낸 거거든요. 그 아까 문화유청 책은 2008년이니까 2년 전에 이제 낸 건데 그거를 고스란히 참고를 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장지량 장군 요 회고록이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재청은 공공기관인데 이게 책을 내면서 개인의 회고록을 좀 검증을 없이 이렇게 약간 요약하는 수준의 책을 폈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네요. 예, 문화재청에서 사실 직접 쓴 거라기보다도 그거를 이제 막 발주해 갖고 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청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발주를 했으니까는 이게 사실 문화재청에 인용된 그 장지량 회고록을 보면 너무 생생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무슨
나 장지량은 출격 대기 중인 김영한 전 대장에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대장님 내 판단으로는 인민군 놈들이 불공을 들이러 절에 들어갔을 리는 없습니다. 단순한 식량 확보 같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폭격은 고려해야 될 것 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장지량.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가 좋은 김영한 전 대장은 내 말 뜻을 알아듣고 물었다. 그 말 맞아. 그럼 어찌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해인사 폭격 명령을 지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 공군이 내렸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 공군단 대위하고 장지량이 영어로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김영한 전쟁이 달려갖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지량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해인사의 폭격을 부적절하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이런 파리하고 교토 폭격 이런 거를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김영한 전 대장이 내 말을 받아서 윌슨 대위한테 그 고문단 대위한테 그 설명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엄청 구체적이긴 한데 네. 이 장지랑 장군의 본인의 해고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인사나 고려대장경을 지키는 어떤 드라마 한 편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김영한 대령은 일명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예, 등장을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지량이 그 파리와 교토도 폭격하지 않았다면서 폭격 부당성을 미군한테 설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김영한 편대장은 장지량의 말을 수긍하고 미군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신분급 역할을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개인의 회고록 일대기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성룡의 징비록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거든요. 너무 자기 위주로 쓴 거 네. 아니냐. 물론 되게 그 사료적인 가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유성룡의 징비록도 그런데 사실 이게 딴 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좀 다르거나 과장, 축소, 왜곡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네. 자기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100번 양보해서 자기는 진실이라고 썼지만 그게 착각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럴 수 그렇죠. 있거든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아니기 네. 때문에 사실 개인 입장에서 쓰는 해고록이나 전기 같은 기록들은 사실 기록의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고록 전기는 그 당대 시대 상황을 조명을 해주니까 중요한 자료는 맞아요. 틈새 네. 자료로. 근데 틈새 자료여야 되는 거죠. 그걸 정사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하면 맹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저희 같은 장사미사의 일대기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읽든지 말든지 알 수 네,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고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을 두고 하는 기록이라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100년, 200년 뒤에 그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그 해인사하고 팔만대장경판을 누가 구해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위인전을 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확실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이거를 문화유청 책자에서 고스란히 인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 그게 인용이 되고 이게 우리도 지금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걸 되게 믿잖아요. 정사니까. 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거 자체가 역사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대기 쓴 사람도 본의 아니게 자기도 왜곡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그냥 쓴 건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장지량의 회고록, 그다음에 문화유청 책자가 사실은 이 출간되자마자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해인사와 고려 대장경판을 지킨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게 많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개인의 회고록을 정부가 그걸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 준 격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이제 조금씩 반론이 제기된 거죠. 네, 아마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공군이라고 하면 동료들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그 윤웅열 예비역 장군인데 그 공군 작정사령관을 지낸 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지량 장군의 회고록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고록에 고찰과 소견이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한 장군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네. 그분의 그 조카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영한 장군의 명예를 찾겠다라고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진상위원회 같은 조직이 구성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 공군 차원에서 이제 공군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역사 자료 발굴 위원회라는 걸 이제 긴급하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상위원회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전쟁 때 100회 이상 출격한 조종사 뭐 해갖고 한 14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지량 회고록,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 책 이런 두 책의 내용을 4개월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보고서를 펴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합 보고서의 작성 취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아주 단호하고 심각한 어조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책에 게재된 오기, 잘못된 기록과 근거 없는 날조 사례는 적지에 출격해서 전공을 세운 선배 조종사 등 공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심각한 어조인데요. 진짜 네. 공군 동료들 입장에서 엄청 화가 났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몇 가지 논란을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김 기자 그 빨간 마우라 알죠? 어떤 내용인지. 네, 공군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됐거든요. 이 빨간 마우라를 가장 먼저 매단 사람이 장지량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또한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것도 또한 장지량이 아니라 김영한이었다 이렇게 이제 검증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월간의 검증 끝에 주연과 주연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 내용도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예, 그 논란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해인사 그 논란 그 네. 보면 위원회 검증을 한 걸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이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장지량 회고록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네.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해인사 지역은 이게 그 미 공군과는 상관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공군의 그 어떤 작전 지역이었다 이거죠. 네. 단독 작전 지역이었지 미 공군과는 상관없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판에 나온 기록대로 미 공군의 작전 지시가 있었을 리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해인사 폭격 작전이라는 거는 미 공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그 제10 전투 비행 전대장 편대장이죠. 김영한 대령의 지휘 아래 수행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지량 회고록에 등장하는 뭐 미 공군 고문관 윌슨하고 언쟁 이런 거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장지량이 영어로 미군하고 싸웠다 뭐 이렇게 기록해놨다는데 그것도 다 왜곡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뭐 그럼 뭐 윌슨하고 싸우고 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포살당할 뻔했다 뭐 이런 회고록 내용도 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해고록에 담긴 이 장지량의 말들이나 기록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사실 공로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 장지량 그때 당시 중령은 참모였잖아요. 네. 그 참모라는 분은 사실은 그 이 상관, 그러니까 김영한 대령한테 이런 그 해인사 폭격의 부적절성을 판단하고 뭐 설명하고 이러는 거는 건의하고 그럴 수 있어. 건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 그랬다 그러면 참모로서 그렇게 건의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이 진상위원회가 그렇게 쓴 걸 보면 네. 장지량이 참모로서 혹시나 이제 뭐 그렇게 보좌를 잘 했다면 그것 자체는 현명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진상위원회가 그 어조를 이게 심각하게 하면서 날조라고 표현한 걸 보면 주인공 자체는 이제 김영한 대령이라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해인사 지역에 대한 어떤 출격 여부는 사실은 그 전적으로 김영한 편대장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브리핑에 앞서서 이제 작전 참모가 해인사는 뭐 이렇게 폭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도 그거는 그냥 참모의 건의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데 뭐 누가 비서가 이렇게 건의를 했다 그래갖고 그 공이 그 비서의 공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의 공으로 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결정사항은 결국은 편대장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해인사를 지킨 이 공적 그리고 8만 대장경을 지킨 공적의 주인공은 어쨌든 지휘 책임자인 김영한 당시 전 대장이 몫이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2002년에 해인사 경내에 김영한 장군의 공적비가 건립됐다 이런 거죠. 사실 2002년이면은 그 장지량 회고록이나 문화재청 책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5, 6년 전의 얘기인데 만약에 그때 사실이 아니고 내가 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빨간 마우라 논쟁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거기 장지량 회고록에 뭐 내 아이디어로 한국 전쟁 당시에 공군의 상징인 빨간 마우라를 맨 처음 고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아까 해고록을 되게 실감나게 쓰셨는데 빨간 마우라에 대해서도 좀 실감난 기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진에서 이제 격추된 조종사를 식별하려고
빨간 마오라를 고안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 회고를 보면 나옵니다. 장지량이 김영환 전 대장한테 빨간 천의 사용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전 대장이 처음에는 야 빨간색은 중공군이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장지량이 자신의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강릉 시내로 나가서 붉은 인조 견사를 두 필 사와서 마오라 100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출격할 때마다 목에 두르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것도 엄청 구체적인데요. 네. 그 시장에 나가서 인조견사를 사서 뭐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매우 구체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고를 보면 빨간 마오라 덕분에 구조된 조종사가 생겨났고 빨간 마오라를 부적처럼 목에 두르고 출격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그래서 공군하면 빨간 마오라를 연상하는 것이 바로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서 보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네. 판정을 합니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장지량이 빨간 마오라의 원조가 아니라는 말이죠. 역시 이제 그 빨간 마오라를 고안한 사람도 김영한 장군이었다는 건데 이거 김영한 전 대장이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붉은색으로 이제 색을 칠한 전투기를 타고서 한 80여 대의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한 그 사람이 있었대요. 독일 항공 저기 저 에이스라 그러는데 만프레더 폰 리히토벤이라는 그 조종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적국의 조종사긴 하지만 굉장히 흠모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롤 모델로 삼았다는 건데 김영한 장군이 강릉기지 사령관 시절인데 1951년 11월 때인데 이제 그때 공군본부로 출장을 가던 길에 친형을 잠깐 집에 들렀는데 그때 형수가 입고 있었던 치마가 자주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님 마우라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수가 그 남아있는 치맛감, 자주색 치맛감을 찾아서 자주색 마우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근 장군이 그 마우라를 맸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뭐 공군사의 전설처럼 전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물증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이제 1973년에 그 발간됐거든요. 공군 보라매라는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 잡지가 있고 그다음에 2006년에도 공군 10호로 거기에 이제 관련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 이 사실도 사실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빨간 마우라를 처음 착용한 이는 김영한 당시 대령이었다라고 이제 못 봤거든요. 그 두 자료에서 보면. 네. 그런데 이제 빨간 마우라는 영화로도 좀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하죠. 1964년에 전투 조종사를 소수주려 했다 그러죠. 그 빨간 마우라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데 그 영화 주제곡이 또 굉장히 큰 호응을 얻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모르나요? 그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빨간 아닌가요? 빨간 마우라는 뭐 하늘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 진짜 사나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이 빨간 마우라가 공군 조종사를 지칭하는 뭐 상징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김영한 대령이 그걸 착용하고 영화가 흥행하면서 이 빨간 마우라 자체는 이제 공군의 상징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행 교육 과정을 수료한 조종사들한테는 이게 조종 흉장 이런 거와 함께 또 이게 참모총장이 직접 빨간 마우라를 수여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해이사와 고려 대장경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빨간 마우라의 원조가 누구냐, 이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뭐 그 진상규명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검증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사실 뭐 이 당사자가 두 분 다 고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뭔지는 확실하게 진짜 뭐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역사라는 게 사실 상식과 보편의 기록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주장 가지고는 객관성을 얻기는 힘들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 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그때 당시에 기록을 두고 아니면 기억을 두고도 이렇게 진실이 무엇인지 또 거짓이 무엇인지 밝혀내기가 엄청 힘든 작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회고록이라든가 일대기 이런 거 자서전 이런 거는 정말 그 참고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이게 금과옥조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그래서 박근혜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더니 사실은 그래서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서전도 그렇고 일대기도 그렇고 잘 써야 됩니다. 누구가 뭐 잘됐다 그래갖고 무슨 평전을 쓰거나 할 때 보면 어떤 박근혜 평전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박근혜 삶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눈물로 쓸 수밖에 없는 뭐 평전이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본인은 느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쓴 사람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배신한 사람은 또 자서전의 대상자일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잘했으면 그 쓴 사람도 사실 명예는 올라갔을 텐데
대통령이 못하니까 자선 쓴 사람도 완전히 개망신당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그 회고록이나 일대기 같은 거는 정말 참고용으로 그냥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잘 써야 된다. 근거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장지량 장군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실 네. 그런데 부흥 기사를 보면 상당수가 이게 역시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지킨 빨간 마을의 원조라고 그 제목으로 장지량 장군을 막 기리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가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 쓰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기사를 쓰면 그냥 그게 계속 그냥 그거 가지고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익 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시간이 막 흘러갖고 사실로 둔갑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움직일 수 없는 정사로 이제 후세에 기록되는데 나중에 바꾸기가 엄청 힘듭니다.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한번 잘못 기록된 역사는 이제 그대로 이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정사로 둔갑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런 얘기죠.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지만 그래서 이 하나하나 어떤 기록이라도 좀 검증을 하고 그 네. 출전을 표기를 하고 인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네. 그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최근에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의 책임이 크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사명감이나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